내가 도둑이라도 된다는 건가? 단순히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상점에 왔을 뿐인데 당신들의 부주의로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건가? 그리고 만약 당신의 또 다른 스파이 같은 놈이 내 집 계단에 있거나 내 집 지붕을 기어다니다가 잡히면 내가 그를 쏴버릴 거야. 화가 많이 나셨군요. 휴잇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틴 휴잇 스탠웨이 카메오 미스터리. 추리소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재가 있나요? 저는 살인사건, 도난사건 이런 소재들이 떠오르는데요. 특히 도난사건 중에서는 보석 도난사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고전 추리소설들 말이죠. 왜 보석이라는 소재가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시절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보석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있고 그냥 딱 보기에도 보석은 매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보석 도난 사건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소재일 뿐만 아니라 추리소설의 서사 구조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순딩순딩한 탐정 마틴 휴잇 사건은 보석 도난 사건입니다. 고대시대, 그러니까 약 1세기에 제작된 보석 이야기인데요. 아마 추리소설 소재로 등장하는 보석의 역사를 줄 세운다면 맨 앞줄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보석이라 대형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카메오란 이름의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진 이야기인데요. 결말은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나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큰 화제를 모았던 유명한 스탠웨이 카메오의 분실 사건이 일어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의 진실을 숨길 이유가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오래전에 사망했으며 그에게는 친척이나 대리인도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내막을 공개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던 휴잇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카메오는 당시 발표되었던 바와 같이 현존하는 보석 중 가장 뛰어난 예술품으로 여겨졌다. 그 보석은 세 겹의 층으로 이루어진 사르도닉스로 예술가가 희귀한 세 가지 색상의 사르도닉스를 사용해 만든 카메오 중 하나였다. 가장 아래층은 배경으로, 나머지 두 층은 중간 및 높은 부조로 입체감과 깊이감이 있는 디자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카메오는 크기도 거대했는데 가로 20cm, 세로 약 15cm에 달했다. 또한 유명한 곤자가 카메오와 유사했는데 곤자가 카메오는 현재 러시아 황제의 소유로 남성과 여성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황제를 상징하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메오는 고대 로마의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와 메살리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1세기 초에 유명한 보석 조각가 아테니온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다른 작품은 현재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다. 이 카메오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귀중한 골동품과 예술품을 찾아다니는 여행사 직원에 의해 한적한 이탈리아의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이 보물을 들고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 세인트 제임스가의 골동품 거래로 유명한 클라리지 씨에게 스탠웨이 카메오를 팔았다. 클라리지 씨는 이 물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보고 보석의 존재를 알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카메오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진 이 보석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많은 고대 전문가들이 이 보석을 조사했으며 구매를 위한 여러 거액의 제안이 이어졌다. 결국 보석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스탠웨이 후작이 5,000파운드에 구매했다. 후작은 며칠 동안 자신의 저택에 카메오를 보관하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후 박물관에 카메오를 넘기기 전에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손질하기 위해 클라리지 씨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틀 후 클라리지의 건물에 도둑이 들어와 카메오를 도난당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스탠웨이 카메오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다. 도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클라리지 씨는 저녁 8시 해가 질녘에 마지막으로 퇴근했으며 평소처럼 작은 쪽문을 잠갔다. 그의 조수인 커틀러 씨는 그보다 1시간 반 전에 퇴근했다. 클라리지 씨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 맞은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클라리지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후 경찰은 근무 시간 동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밤새 교대하며 그 자리를 지킨 경찰관들 역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가 조금 지나 가장 먼저 출근한 조수 커틀러 씨는 즉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아차렸다.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손상된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가게 뒤쪽 방에 있는 클라리지 씨의 책상이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 역시 강제로 열려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던 커틀러 씨는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문은 계단 꼭대기에서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이 문은 자물쇠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풀려 제거된 채 열려 있었다. 이 방의 천장에는 작은 출입구가 있었는데 15에서 20cm 정도 열려 있었고 출입구 가장자리는 반쯤 뜯겨나간 채 걸쇠 위에 걸쳐 있었다. 이 걸쇠는 외부에서 지렛대를 사용해 출입구를 열면서 뜯겨나간 것으로 보였다. 분명히 이 흔적은 도둑 또는 도둑들이 지나간 경로였다. 그들은 천장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왔고 문 2개를 더 열고 책상을 뒤졌다. 당시 커틀러 씨는 무엇이 도난당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전날 저녁에 카메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보석 손질은 클라리지 씨가 직접 맡았으며 그가 퇴근할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리지 씨가 오전 10시에 출근했을 때는 이미 카메오가 사라진 후였다. 클라리지 씨는 카메오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자신의 부조의를 저주했다. 그는 전날 저녁 작업을 끝낸 후 피곤한 나머지 카메오를 안전한 금고까지 가져가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클라리지 씨는 카메오를 되찾기 위해 500파운드의 보상금을 걸었다. 이 사건은 석간신문 촉판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정오가 되자 세계가 스탠웨이 카메오의 기이한 도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사르도닉스 카메오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몰랐지만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스탠웨이 경이 마틴 휴잇을 찾아왔다. 그 후작은 키가 크고 고든 자세를 가진 마른 체격의 남자로 호탕한 성격에 학술단체 회원으로 잘 알려져 있고 예술 분야의 후원자로도 유명했다. 스탠웨이 경은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서둘러 휴잇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휴잇이 그에게 의자를 내주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내가 왜 찾아왔는지 짐작하고 계시겠죠, 휴잇 씨. 석간신문을 보셨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군요. 내 카메오가 사라졌고 나는 그것을 꼭 되찾고 싶소. 물론 경찰이 클라리지 가게를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나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현장에 2-3시간 정도 있었지만
경찰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더군요.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게 최우선이고 카메오를 되찾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내 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도둑을 잡아 적절히 처벌받게 하고 싶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메오를 되찾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군요. 5천 파운드라니. 아, 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아쉬워하는 건 그 물건의 금전적 가치가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미 보상받았소. 클라리지는 매우 신사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해 줬어요. 사실 클라리지 씨가 보낸 5천 파운드짜리 지폐와 편지를 받고 도난 사실을 알게 됐죠. 편지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주의라며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카메오를 구매한 금액을 돌려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더군요. 법적으로 내가 그에게 보상을 요구하려면 명백한 과실로 인해 도난 방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스탠웨이 경, 휴잇이 말했다. 돈보다 카메오를 훨씬 더 선호하신다는 뜻이군요. 물론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카메오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아마도 시장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귀중한 물건이라도 말이요. 나는 카메오가 이 나라 밖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소. 우리나라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간단히 말해, 나는 그 카메오를 반드시 손에 넣기로 결심했고 1,000파운드 정도의 추가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그 보석을 되찾고 싶소. 그러니 보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은 보석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보석 그 자체입니다. 사실 클라리지가 나에게 보낸 돈을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소. 그 일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의 불운에 더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당분간 그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소. 왜냐하면 수색에 더 열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요. 그럼 제가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길 원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소. 가능하다면. 내 처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소.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카메오를 찾는 것이죠. 물론 도둑까지 찾아낸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결국 하나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도 알게 되지 않겠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죠. 물론 둘이 함께 있지 않더라도 분명 한때는 함께 있었을 테니 하나를 찾으면 다른 하나를 찾는데 큰 단서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사실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소. 클라리지는 의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어제 저녁 누군가가 그의 방 뒤쪽 창문을 통해 그를 지켜보았고 그가 카메오를 책상 서랍에 넣는 것을 봤을 것이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곧바로 책상으로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소. 이런 종류의 도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달라요. 도둑은 카메오를 팔 목적으로 훔치지는 않았을 거요. 그 보석은 너무나 유명한 물건이니까요. 누군가가 런던 탑을 팔겠다고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들 모두가 그 보석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어떤 상인도 그 보석에 손대지 않을 겁니다. 보여주기는커녕 팔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문제가 될 테니 말이요. 그러니 오히려 단순히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즉
수집가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보석을 집에 몰래 숨겨두고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그 물건이 발견되고 도난 사건이 세상에 알려주겠죠. 물론 평범하고 단순한 도둑이 보석의 가치를 모른 채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 휴잇이 대답했다. 가치를 모르는 평범한 도둑이라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보석보다 먼저 카메오를 가져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보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었을 테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경찰은 침입 현장에서 발견된 쇠 지렛대의 흔적을 근거로 전문 범죄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소. 그렇다면 클라리즈가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 누군가요? 아, 그가 그들을 의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소. 그의 말투에서 추측했을 뿐이니까.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카메오를 그에게 판매한 여행사 직원인 한이요. 그는 병판에 약간의 흠이 있던 것 같더군요. 거래상들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 클라리즈는 카메오를 얼마에 샀는지 말하지 않아요. 보통 거래상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말을 아끼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개 500% 정도 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은 클라리즈가 카메오를 판매한 최종 가격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로 협상했다고 했어. 약속에 따르면 그는 오늘 아침에 나타나야 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군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게 조금 꺼려지긴 해요. 왜냐면 그는 분명 신사고 평소에는 조금도 부정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요. 물론 흔히들 수집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그리고 올레 씨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수집가죠. 그는 클라리즈의 가게를 지나 다음 골목에 살고 있는데 원한다면 클라리즈 가게 뒷창문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는 위치요. 그는 내가 카메오를 구매하기 전에 몇 번이나 그 보석을 살펴보고 여러 차례 높은 가격을 제안했어요. 정말로 그 카메오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내가 구매한 후에는 소문에 따르면 나 같은 사람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급해서 시장을 망친다라는 식으로 꽤 강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카메오를 놓친 것에 대해 심술궂게 굴었다고 했어요. 스탠웨이 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이런 문제로 올레 씨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소. 개인적으로는 그가 나처럼 도둑질 같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만 아무튼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건은 아는 게 많을수록 좋죠. 무고한 사람 50명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해가 될 일은 없지만 만약 모른다면 도둑을 잡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올레 씨의 집이 클라리즈 씨의 건물 근처에 있다고 하셨죠? 지붕 사이에 통로가 있나요? 그렇소. 들은 바로는 지붕을 따라 걸어가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좋습니다.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스탠웨이 경, 제가 바로 그곳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해요. 나도 함께 가겠어. 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딱히 더 없는 것 같소. 이제 클라리즈 씨의 조수에 대해 말해볼까요? 그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클라리제 씨가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용하지 않았겠죠. 클라리제 씨의 가게에는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 사람은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어. 만약 그가 도둑이라면 굳이 지붕을 통해 침입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휴잇이 말했다. 사라진 카메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경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아요. 매매상인 클라리제 씨, 클라리제 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수 커틀러 씨, 클라리제 씨에게 카메오를 팔았던 한, 그리고 그것을 사려고 입찰했던 울레 씨. 이 사람들이 전부인가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소. 다른 신사들도 입찰했다고 들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죠. 클라리제 씨는 논외입니다.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상인이기도 하고 카메오의 시장 가치를 훨씬 넘는 5,000파운드를 즉시 경에게 보낸 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조수는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아무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점이 없으며 절대 침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보석과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어서 잃어버린 보석을 팔려고 시도하는 순간 바로 발각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한은 과거가 수상쩍은 사람으로 아마도 이런 전리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 만큼 영리한 사람일 겁니다. 물론 그 보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이죠. 또한 한은 오늘 클라리제 씨의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러 가기로 약속했음에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올레 씨는 평판이 훌륭한 신사지만 열광적인 수집가로 경이 카메오를 구매하기 전에 그 보석을 손에 넣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클라리제 씨가 뒷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클라리제 씨의 지붕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만약 이들 중 누구도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상황이나 증거가 가리키는 다른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클라리지의 가게에 휴잇과 그의 의뢰인이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되고 칙칙한 건물로 창문 진열장에는 파란색 도자기 꽃병 한두 개와 오래된 은색 신발 버클 몇 개, 그리고 특이한 작은 검 정도가 전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10명 중 9은 그냥 지나쳤을 법한 곳이었지만 10번째 사람은 적어도 이곳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래되고 독특한 예술품이 거래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날 도난 사건 소식을 들은 2-3명의 구경꾼들이 창문 난간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며 흥미로워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활기차고 통통한 작은 체격의 노인 클라리제 씨가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찰 수사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커틀러 씨는 마치 아마추어 탐정놀이하듯 도자기 조각과 헐거운 갑옷들 사이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헛된 희망 속에 도둑이 친절하게 떨어뜨렸을지 모를 단서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클라리지가 열정적으로 말하며 스탠웨이 경 앞으로 나섰다. 스탠웨이 경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죽 가방이 발견됐어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 비어 있었겠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도둑이 여기서 조금 떨어진 건물 지붕 굴뚝 뒤쪽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그곳에서 발견했지요.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단서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신사가 의견을 줄 겁니다. 스탠웨이 경이 휴잇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분은 마틴 휴잇 씨로 친절하게도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와 주었습니다. 경찰과 휴잇 씨가 함께라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클라리지는 고개를 숙이며 안경 너머로 휴잇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휴잇 씨가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내일까지 경찰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면
휴이 씨를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휴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물었다. 부서진 것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직 손대지 않으셨겠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알고 오셨겠죠. 대략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상주하는 가정부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클라리지가 대답했다. 없어요. 예전에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저녁에 저 몰래 가게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기도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제 가장 귀중한 도자기를 깨트렸죠. 그래서 나는 물건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편히 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주 가정부를 고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건물 맞은편에 항상 근무 중인 경찰이 있으니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죠. 부서진 책상을 볼 수 있을까요? 클라리지는 가게 뒤쪽 방으로 안내했다. 그 책상은 일종의 작업대였는데 상판은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휴이시 본 책상 상판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어떤 도구에 의해 거칠게 열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가 뜯겨 있었다. 휴잇은 손상된 부분과 지렛대 흔적을 살펴본 뒤 뒷창문을 내다보았다. 이 근처에 몇 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 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도 있는 것 같군요. 창문 뒤에 사는 사람 중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2-3명은 압니다. 클라리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2개의 창문은 방이나 사무실로 현재 임대 중이죠. 그러니 낯선 사람이 들어가 지켜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창문들 위의 지붕이 이 건물의 지붕과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창문들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창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따라 쭉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창문이 있는 건물에는 누가 있습니까? 클라리지는 잠시 망설였다. 울레 씨의 집입니다. 그는 제 훌륭한 고객이죠. 하지만 그는 신사고 그를 의심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잇이 대답했다.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누군가 울레 씨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창문에서 이 방을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방에서 이 방으로 올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울레 씨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밤사이에 도둑이 든 이웃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도둑이 이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집을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야 이 건물 지붕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니요. 클라리지가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했죠. 휴잇은 부서진 문을 살펴본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맨 위층 뒷방문에 달린 풀린 자물쇠는 별다른 조사가 필요 없었다. 천장문 아래에 있는 방에는 먼지가 쌓인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휴잇이 잘 알고 있는 플러머 형사가 앉아 있었고 그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뒤 자신의 서류 작업을 계속했다. 이 의자와 테이블은 지금 이 상태로 발견됐나요? 휴잇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클라리지가 대답했다. 도둑들이 천장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 다시 올라가기 위해 이 의자를 이 위치에 놓은 것 같아요. 휴잇은 천장문을 기어 올라가 위에서부터 살펴보았다. 문은 외부에 긴 헛간문 경첩에 매달려 있었고 책상 상판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강제로 열려 있었다. 쇠 지렛대가 문틀과 문 사이
볼트 근처에 끼워졌고 문은 비틀려 열리면서 볼트가 나사에서 뜯겨나갔다. 잠시 후 플러머 형사가 서류 작업을 마치고 휴잇을 따라 지붕으로 올라갔고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갔다. 그곳은 한 칸 건너 옆 지붕의 굴뚝더미 바로 아래였다. 플러머는 코트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내 휴잇에게 보여주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요?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걸 보면 그들이 이곳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휴잇이 말했다. 이 방향으로 계속한다면 울레 씨의 집 천장 문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형사는 입술을 오므리고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물론입니다. 우린 이미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당신 말대로 이 가죽 상자에서 얻을 만한 단서는 별로 없는 것 같군요. 거의 새 것이고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휴잇은 상자를 형사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그렇군요. 플러머가 상자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꽤 까다로운 사건 같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저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플러머는 울렛의 집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이번 도난 사건은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가능한 동기는 두 가지뿐입니다. 가메오를 팔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소장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적을 추적하거나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소장을 목적으로 가져간 것일 텐데 그건 미친 수집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형사는 다시 한번 울렛의 집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정황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형사가 덧붙였다. 그쪽을 좀 더 깊이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자물쇠를 뜯어내는 작업은 전형적인 도둑의 짓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메오를 간절히 원했던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시 여행사 직원 한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플러머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그를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지만 그를 쫓고 있습니다. 이틀 전쯤 그가 체링 크로스에서 대륙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는 돈을 벌 기회를 그냥 놓칠 위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방으로 돌아왔다. 자, 상의한 결과가 뭔가요? 스탠웨이 경이 말했다. 현명한 두 분이 지붕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자물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덧문 바로 아래 벽에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낡은 모자가 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휴잇은 모자를 꼼꼼히 살펴보며 안감의 먼지를 손가락에 묻혔다. 이것도 당신의 귀중하고 오래된 골동품 중 하나인가요? 휴잇은 미소를 지으며 클라리지에게 물었다. 아, 그건 날씨가 안 좋을 때 쓰려고 두었던 오래된 모자일 뿐입니다. 그 질문에 약간 놀란 듯 클라리지가 대답했다. 1년 넘게 만져본 적도 없어요. 아, 그렇다면 어젯밤 방문자가 여기 두고 간 건 아니겠군요. 휴잇은 무심하게 모자를 다시 걸며 대답했다. 어젯밤 8시에 이곳을 떠나셨다고 했죠? 정확히 8시 아니면
1, 2분쯤 지나서요. 그렇군요. 계단 반대편에 있는 방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물론 원하신다면요. 클라리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잡동사니 방일 뿐이에요. 클라리즈가 문을 활짝 열며 덧붙였다. 그 방에는 부서진 포장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잡동사니가 있었다. 휴잇은 가장 새 것처럼 보이는 포장 상자 중 하나의 뚜껑을 들고 주소 라벨을 흘끗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벽에 세워둔 녹슨 오래된 철 상자로 눈길을 돌렸다. 이 뒤를 좀 보고 싶군요. 그는 손으로 상자를 당기며 말했다. 무겁고 더럽군요. 집에 작은 쇠 지렛대나 비슷한 도구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클라리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휴잇이 대답했다. 오래된 상자를 옮기는 건 다음에 해도 되니까요. 어쩌면 결국 옮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저는 경찰서에 잠시 들러 밤새 맞은편에서 근무했던 경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탠웨이 경, 여기서 필요한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혹시 클라리즈가 물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추리하고 있는지 묻기엔 아직 이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휴잇이 대답했다. 하지만 한두 시간 안에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할 수는 없죠. 그런데 휴잇이 갑자기 덧붙였다. 어젯밤에 천장문이 잠겨 있었던 건 확실한가요? 물론이죠. 클라리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볼트가 부서졌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천장문이 몇 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커틀러, 천장문이 마지막으로 열린 게 언젠지 기억하나? 커틀러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6개월은 넘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휴잇이 대답했다. 그들이 앞쪽 가게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나이든 신사가 성큼 들어오더니 어두운 구석에 놓여있던 우산에 걸려 넘어지며 그것을 세 걸음이나 멀리 차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울렛이 클라리즈에게 고함쳤다. 왜 경찰들을 내 집에 들여보내 내 하인들에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도둑이라도 된다는 건가? 단순히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상점에 왔을 뿐인데 당신들의 부주의로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내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어. 그리고 만약 당신의 또 다른 스파이 같은 놈이 내 집 계단에 있거나 내 집 지붕을 기어다니다가 잡히면 내가 그를 쏴버릴 거야. 울렛이. 클라리즈가 당황하며 말을 꺼냈지만 화가 난 노인은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한테 말하지 마쇼. 당신은 내 변호사와 얘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울렛이 스탠웨이 경을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경, 당신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든 스탠웨이 경이 대답했다. 그건 경찰이 그들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요. 내가 알기로는 클라리지 씨는 어떤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나 역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어. 또한 클라리지 씨의 의견과 나의 의견 역시 이 비참한 사건에서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를 차분히 고려한다면 차분히 고려하라고? 스탠웨이 경, 당신이 그런 일을 차분히 고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오. 나는 차분히 고려하지 않을 테니 나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만약 내 집 지붕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올라가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를 내던져버릴 거요. 울렛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갔다. 울렛 씨가 화가 많이 나셨군요. 휴잇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플러머 형사가 서툰 조수를 둔 것 같아요. 클라리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울렛은 매우 훌륭한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스탠웨이 경과 휴잇은 천천히 거리를 걸어 내려갔고 휴잇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스탠웨이 경은 한두 번 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휴잇 씨, 무엇을 발견한 것 같군요. 그게 당신을 생각에 잠기게 한 것 같은데 단서처럼 보입니까? 단서라고요? 휴잇이 깊은 생각을 멈추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플러머가 똑똑한 사람인데 단서를 하나도 보지 못한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아마도 플러머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확실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점에서 놀랍다는 거요? 범행 동기 말입니다. 조금 전에 플러머가 지붕 위에서 제게 말한 것처럼 이런 종류의 도난 사건은 두 가지 동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클라리지 건물에 침입하기 위해 이 모든 위험과 수고를 감수한 사람은 카메오를 좋은 가격에 팔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실제 동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도둑이 카메오를 훔친 후 내게 돌려주는 대가를 요구하려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질투도 아니고 악의도 아니며 어떤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저는 동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시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군요. 잠시 혼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세부 사항들은 제쳐두고 솔직히 말해 당신이 카메오를 되찾을 수 있느냐는 거요. 그건 휴잇이 길 모퉁이에 멈춰서며 말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둑이 누군지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카메오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쯤이면 어쩌면 경은 그 보석을 되찾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탠웨이 경이 놀랍다는 듯 휴잇을 쳐다보았다. 되찾고 싶지 않다니요. 그가 외쳤다. 당연히 되찾고 싶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니. 그나저나 당신이 말하는 도둑이 누굽니까? 스탠웨이 경, 휴잇이 말했다. 제가 조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사건은 특별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죠. 하지만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몇 시간 후에 피커들리에서 당신을 찾아뵙고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찰관들을 만나러 가야겠군요. 물론이요. 언제든 와요. 하지만 경찰은 왜 만나는 겁니까? 그들은 이미 집 안이나 그 근처에서 수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 않소. 저는 그들에게 집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휴잇이 대답했다. 그저 그들과 잠깐 날씨 이야기나 나눌 겁니다. 휴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고 스탠웨이 경은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고용한 특별탐정이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듯 했다.
1시간이 조금 지나 휴잇은 다시 클라리지가 운영하는 가게로 돌아왔다. 클라리지 씨? 휴잇이 말했다. 제가 당신께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방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곧장 방으로 갔고 휴잇은 창문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불빛을 등지고 앉았다. 클라리지는 문을 닫고 빛이 얼굴을 가득 비추는 자리에 앉았다. 클라리지 씨. 휴잇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스탠웨이 경의 카메오가 위조품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클라리지는 말 그대로 의자에서 튀어오를 듯 놀랐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간신히 더듬거리며 말했다. 뭐라고요? 위조품이라니요. 내가 위조품을 판다는 말입니까? 위조품이라니요. 그건 위조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휴잇은 여전히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며 상대의 얼굴을 주시했다. 위조품이 아니었다면 왜 보석을 부수고 당신의 비밀 문과 책상을 부숴 강도 사건처럼 꾸몄습니까? 상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쓰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부수다니요. 나는 부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강물에 던졌겠죠. 진실을 회피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가요.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있어요. 클라리지는 비명을 질렀다. 자자, 클라리지 씨. 휴잇이 온화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를 속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요. 어젯밤 당신이 여기를 떠나기 전에 한 모든 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요. 클라리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한두 번 그는 분노에 찬 대답을 하려는 듯 보였지만 망설였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를 고발하지 말아요, 휴잇 씨. 그가 애원했다. 제발 고발하지 말아줘요. 나는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스탠웨이 경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그것이 위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카메오를 닫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지금까지 직업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유지해 왔어요. 휴잇 씨, 그러니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요. 휴잇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괜히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찬장 위에 디켄더가 보이네요. 제가 브랜디와 물을 조금 따라 드릴게요. 자기 책상이나 방문을 부수는 것은 범죄는 아닙니다. 저는 스탠웨이 경을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의무상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죠. 하지만 스탠웨이 경은 신사고 제가 보장하건대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나를 속인 건 바로 그 사기꾼 아니었어요. 클라리지가 말했다. 나는 이전에 카메오 감정을 실수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정교한 모조품이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그 보석을 신중히 조사했고 아주 만족했죠. 이후 많은 전문가가 그 카메오를 조사했지만 모두 똑같이 속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아니면 최소한 가장 훌륭한 카메오 중 하나를 샀다고 확신했어요. 스탠웨이 경을 대신에 그저께 저녁에 그 카메오를 손질하던 중에야 그 보석이 정교한 위조품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세 겹의 유리로 만들어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유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표면은 매우 교묘하게 작업되어 일반적인 검사로는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유리 모조품 카메오 중 일부는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모조품을 뛰어넘었어요.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물건을 치워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내내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카메오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었죠. 조만간 그 위조품이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히 이 나라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거의 반세기를 정직한 노력으로 쌓아온 내 명성은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나는 단순히 유리 조각을 팔고 스탠웨이 경의 돈 5,000파운드를 받았으니 양심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스탠웨이 카메오라는 이름은 이미 유명해졌고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내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과거에 쌓아온 평판과 업적, 현재 진행 중인 거래, 앞으로의 사업과 신뢰까지 모두 잃게 될 텐데요. 어느 쪽이든 파멸이었어요. 설령 내가 스탠웨이 경에게 비밀리에 모든 걸 털어놓고 그의 돈을 돌려주며 카메오를 없애버린다 해도 그 다음은요. 그 유명한 보석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그 카메오는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번에 진실을 짐작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속지 않는 것이 내 직업의 신뢰를 유지하는 길인데 내가 판 수집품이 위조품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것을 교활하게 속여서 팔았든 무지하게 속아서 팔았든 간에 결과는 똑같이 파멸이었을 거예요. 사실 감정가로서의 명성은 내게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위조품에 속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굴욕이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방법이 쓸모없어 보였지만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방법 말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휴이 씨, 그 방법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의심받든 간에 그들이 고통받을 만한 증거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나는 이 문제를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고민했고 신중하게 그 속임수라고 부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그 계획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단지 당신께서 스탠웨이 경에게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를 대중의 조롱과 폭로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대가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에 그리고 이 위치에서 고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휴잇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스탠웨이 경이 배려를 아끼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느 정도는 해를 끼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을 의심하게 했으니까요. 그나저나
평판에 관해서는 저도 제 직업적 평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직업적 실패를 감추는 데 도움을 준다면 저 또한 제 직업적 신뢰와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휴이 씨?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2~3명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뛰어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으니. 좋습니다. 두고 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모르겠군요. 당신이 창문으로 나가서 천장 문을 부쉈는지 아니면 천장 문으로 올라가서 끈으로 걸쇠를 당겨 문을 잠갔는지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창문은 없었어요. 얘기한 대로 끈을 사용했죠. 내 초라한 작은 속임수가 당신에게는 훤히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천장문을 어떻게 열어야 자연스러워 보일지, 특히 지붕에 올라간 후 안쪽에서 어떻게 걸쇠를 잠글지를 몇 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우선 카메오가 위조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혹시 그 보석을 본 적이 있나요? 전혀요. 그리고 만약 봤더라도 모조품인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감정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 보석이 위조품이라는 걸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이 건물에 침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에서 출발해 약간의 생각 끝에 카메오가 위조품일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보다도 스탠웨이 카메오를 다시 팔 수 없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미 스탠웨이 경에 돈을 돌려줬잖아요. 저는 당신의 평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당신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카메오를 가질 수 있던 상황에서 보석을 얻기 위해 도난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기를 찾아야 했고 처음에는 다른 동기를 찾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 당신은 5,000파운드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위해 이런 모든 수고를 하려고 했을까요? 당신은 얻는 것이 없었고 어쩌면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를 들어 당신의 직업적 평판 같은 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당신이 카메오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보석을 가져간 방식으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죠. 당신이 카메오를 판매한 후에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흔적이 남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클라르지 씨, 당신은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도 사건이 벌어진 지 1시간쯤 후에 당신이 스탠웨이 경에게 5,000파운드짜리 수표를 보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메오를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의심을 피하려고 서둘렀던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 저는 사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있었고 당신은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스탠웨이 경에게 돈을 갚으려는 모습이 책임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 방향에서 의심스러운 징후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덧문 아래 걸려있던 그 낡은 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자를 만지지 않았어요, 휴이 씨. 정말로 그 모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만진 적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만졌다면 저는 단서를 절대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죠. 처음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덧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외부 경첩에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는 덧문이 있습니다. 강도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아래쪽 문 자물쇠를 떼어냈죠. 그렇다면 왜 드라이버로 경첩의 나사를 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소음도 적고 시간과 노력을 덜 들였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낯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외부에서 내부 걸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쇠 지렛대를 꽂을 수 있었을까요? 문틀에는 단 하나의 자국만 있었고 그것도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가죽 가방을 봤어요. 그 가방은 던져진 것이 아니었고 만약 그랬다면 떨어진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발견된 곳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단서는 모자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모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쌓인 것이었죠. 하지만 덧문 위쪽에는 빗방울이 떨어져 생긴 자국이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최근에 생긴 게 분명했는데 그 위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으니까요. 빗방울은 먼지 위에 떨어져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7시 조금 넘어서 내린 짧은 소나기 이후로는 비가 오지 않았죠. 그 시간에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8시에 떠났고 비는 7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쳤습니다. 또한 당신은 덧문이 몇 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이 그곳에 있었을 때 함께 있던 누군가가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혹은 바로 직전에 그 덧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때는 별말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떠나자마자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서 저는 밤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죽 가방에는 빗방울 자국이 없었는데 이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지붕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서툰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도둑도 훔친 전리품을 숨기고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유용한 가방을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도망친 방향을 알려주는 단서도 남기지 않죠. 다음으로 저는 창고에서 여러 개의 포장 상자를 봤는데 그중 하나는 이틀 전 날짜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철제 지렛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핑계를 대며 지렛대를 물어봤을 때 당신은 그런 물건은 이곳에 없다고 말했죠. 추론하건대 당신은 그것을 책상과 문에 남은 자국과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클라리지는 슬픈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속이려 하다니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군요. 내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한 번에 모든 걸 알아냈어요. 왜 그 빗방울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자, 휴잇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네요. 이제 저는 스탠웨이 경의 집으로 갈 겁니다. 제 생각엔 당신이 울레 씨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웨이 경은 휴잇과 헤어진 후 한두 시간 고민한 끝에 자신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고용했다고 믿게 되었고 휴잇의 이야기를 놀랍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한동안 그는 카메오의 도난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그러나 울레 씨로부터 클라리지 씨가 제안한 사과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확답을 받고 사건을 덮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클라리즈는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개인적인 굴욕을 겪으며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충격은 뻔뻔한 여행사 직원 한이 이틀 후 그의 사무실에 웃으며 들어와 카메오 판매금에 합의된 추가 금액을 요구했을 때였다. 한은 약속한 날 급한 일이 있어 못 왔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불편을 끼쳤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카메오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라며 합의된 금액의 수표를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불행한 클라리즈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지급해야 했다. 카메오를 되찾기 위한 500파운드의 보상금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실 클라리즈 씨가 사망했을 때조차도 보상금은 공개적으로 철회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신문사들은 평범한 강도 사건을 사립탐정 마틴 휴잇의 뛰어난 통찰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휴잇의 명성을 깎아내렸다.